자,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까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559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요걸 보겠습니다. 자, 559페이지 보시면 559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1절 서설 보면 네모 1번 비전형 담보의 발생 원인 그랬어요. 비전형 담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B자를 빼면 무슨 담보예요? 전형 담보. 전형 담보라는 말은 법전, 민법전의 형태가 있는 담보물권을 얘기해요. 그게 뭐였죠? 민법에 있는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세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거래계에서는 어떤 담보를 쓰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 보여요?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해졌죠? 아까하고 비슷한가요? 네. 잘 보이는데, 이제 잘 보이네요. 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인데, 자, 지금, 을이 갑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겁니다. 돈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줬는데, 갑이 지금 집값이 3억이에요. 근데 3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얘가 지금 얘한테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는 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저당권자, 얘가 저당권 설정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민법상으로 보면 저당권을 취득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경매에 넘겨서 낙찰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제로 경매로 넘어가기까지는 한 1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 번 유찰됐다 그러면 1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회수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저당권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채권자는 어떻게 합니까? 채무자에 대해서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받습니다. 그 담보가 어떤 형태냐면 담보권자인데 어떻게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소유권을 이전받아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라고 해요. 양도. 양도. 소유권 이전을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양도. 근데 매매해서 완전히 소유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담보물권자예요. 담보물권자. 담보물권자. 그래서 이걸 양도했지만 형식은 양도지만 실제로는 담보물권이다 그래서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양도담보권자, 쟤는 양도담보 설정자가 됩니다. 자, 그럼 등기상의 기재는 갑구에 하겠어요? 을구에 하겠어요? 힌트. 갑구에 하는 거예요. 갑구에. 갑구에. 소유권이니까. 그러면 요거는 가등기 하는 형태의 담보. 그래서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등기는 가짜 등기예요. 가등기가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진짜 등기가 되는 거고 일단 가짜니까 가짜를 쓰는 거예요.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등기했어도. 자, 그래서 약속된 날짜에 갑이 돈을 갚으면 좋아요. 갚으면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은 돈 다 받았으니까
등기 말소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등기 한 다음에 돈을 다 받았다. 그럼 가등기만 말소하면 돼요. 자, 문제는 변제 기일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2월 15일 오후 3시까지 변제한다. 지금 이거 지금 형태 온라인 거래가 온라인 입출금 되던 시절이 아니에요. 온라인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이 시절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 이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좌번호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채권자가. 네? 그래서 예를 들어 12월 15일 3시까지 채권자 사무실로 가가지고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했는데 문 걸어놓고 돈을 안 받아버려요. 약속 위반했죠? 얘 입장에서는 내가 돈 들고 갔는데 네가 없었다. 지금이라도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얘들은 어떻게 해요? 너 계약 위반이야. 15일 3시까지 돈 입금 안 했잖아. 계약 위반이니까 이 집은 내가 취한다. 그래서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1억 원 빌려주고 3억짜리 집을 그냥 날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거스름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거스름돈 얼마 남아야 돼요? 2억 남아야 되죠. 그걸 선이자, 무슨 이자 해가지고 잔뜩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냥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사채업자들의 법적 수단이었다. 그러니 뭐 하려고 저당권 설정해서 1년 6개월을 기다려가지고 돈을 회수해요, 법원으로부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애시당초 그냥 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갖은 핑계를 대면서 채무자가 돈을 못 받게 아예 시작들을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문고로 잡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얘를 납치해요. 채무자를 납치해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까지 변제하지 못하게 납치해가지고 산으로 끌고 가든지 막 여기 돌아다니든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날로 먹어봤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양도담보가 좋겠어요? 가등기 담보가 좋겠어요? 양도담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갚으면, 이론대로라면 갚으면 말소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얘는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아직 가짜 등기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등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양도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법은 뭐냐면 이 법은 채권자가 거스름돈을 낼름하고 먹어치니까 그걸 캣하고 토하도록 만든 법이 이 법인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한마디로 캣의 법입니다. 캣. 토하라는 거죠. 토해내라는 거죠. 뭘 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낼름하고 뭘 먹었어요? 집을 먹어버렸죠? 그거 토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억 빌려주고 3억짜리 집을 가져갔으면 거스름돈 2억 원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걸로 해도 된다 이거죠. 결국 그 거스름돈은 이 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깨끗하게 정산해야 되는 돈이다. 청산금의 반환이 이 법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네?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지금은 이제 가등기 했다가 약속된 변제 기일에 돈을 변제하지 못해요. 즉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소유권 이전에 뭐를 하죠?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본등기해서 소유자가 되는데 대신 뭐란 말이에요? 청산금을 돌려주고 거스름돈을 돌려주고 소유자가 되라라고 하는 법이 이 법입니다. 그럼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이 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나눠보면 언제 이 법이 적용이 되냐면 이 법이 적용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캑하는 거고 이 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꿀꺽해도 되는 거예요. 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낼름 꿀꺽꿀꺽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이제 이 법이 적용되냐면 요 경우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차용물이라고 해요. 빌린 거죠? 그걸 차용물. 그거를 값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되죠. 빌린 돈 반환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니까 반환할 돈이 없으니까 가름한다, 대신한다 그래요. 가름한다라는 말을 대신한다라는 우리식의 표현이에요. 순우리말. 차용물의 반환에 가름하여 이게 이전할 재산권이죠. 소유권 이전을 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요 이전할 재산권이다. 차용물의 반환에 가름하여 이전할 재산권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이 법을 적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과되는 경우라는 거. 말이 어렵죠? 1억 원 빌렸는데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당장은 돈이 없으니 대신해서 집을 소유권 이전했을 때 집값이 빌린 돈과 이자를 합친 액보다 컸을 때, 즉 거스름돈이 있을 때 이 법을 적용하겠다.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은 민법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러한 내용은 가등기 하는 형태의 담보나 양도담보는 민법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민법에 없으니까 비전형 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전형 담보, 전형 담보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만 전형 담보고 이런 형태의 사채업자들이 이런 형태의 담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은 민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이니 비전형 담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게 왜 발생했냐면 사채업자들이 채권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나름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짓거리들을 했으니 그거를 이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거스름돈이 있을 때 이 법이 적용되면 캣하고 청산금 토하라는 거고. 그럼 뒤집어서요. 미달됐을 때는 어때요? 1억을 빌려줬는데 요거 집값이 5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날름날름 먹을 것도 없죠. 거스름돈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캣할 거 없으니까. 두 번째는 이 부동산이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거일 때만 가능해요. 따라서 등기가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컨대 물방울 다이아 10억짜리다. 그거는 양도담보나 등기 안 되니까 양도담보 같은 거 가능해요. 그래도 택 안 해도 된다. 그런 경우는. 결국은 저렇게 해서 집을 뺏기는 사람들은 서민이잖아요. 그러한 서민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세 번째,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소비대차라고 하죠. 그래서 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거지. 소비대차가 아닌 경우에요. 소비대차가 아닌 경우. 예컨대 어떤 경우냐면 매매대금이라든지 또는 공사대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로 이 채권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거지. 사채하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매매했다 또는 공사를 했다. 근데 대금을 안 준다. 대금을 안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다. 이런 경우라면 얘는 사채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먹어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 이건 누구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사채업자. 철저히 사채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사채업자는 반드시 청산금을 주고서 소유권을 취득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이전하는 재산권이 소유권이나 무채재산권이나, 무채재산권은 형태가 없는 재산권 같은 것들을 무채재산권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권.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권은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작권, 그죠? 출판권, 이런 것들은 무채재산권이라고 표현합니다. 형태가 안 보이는 것들, 어업권이나 강업권, 이런 것들도 다 무채재산권이에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넘겨주는 이 재산권이 담보물권이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 네 가지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네 가지가 요거예요. 다 뭘로 저기 하는 거예요? 예?
다 리로 만든 거예요. 제가 일부러. 담보물권이 아닌 경우인데 담보물권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세권, 저당권, 질권 이 권리, 갑이 을에게 이전하는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 전세권, 질권이라면 이 법은 적용 안 돼요. 그럼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다 리로 끝냈으니까 리자로 끝나는 말은 미다리, 안되리, 소비대차, 아니리, 전부 저질, 안되리 이렇게. 그럼 왜 전세권, 저당권, 질권이냐? 이거는 담보물권인데 얘도 담보물권이거든요. 담보를 담보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권, 저당권, 질권을 합치면 얘네들은 뭐죠? 전부 저질인 권리예요.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전부 저질인 권리. 질이 낮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 리자로 끝낸 거예요. 기억하기 좋게. 미달되는 거예요. 빌린 돈보다 미달하는 재산권을 이전해주면 이 법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등기 등록 안 되는 경우. 왜냐하면 사채업자들이 하는 건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거 생활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려고 이 법을 만든 거니까 이런 경우라면 등기 안 되는 경우라면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세 번째, 소비대차 아닌 경우에 채권 발생이 빌려준 게 아니라 얘가 받을 돈이 있어요. 그게 매매대금이든 공사대금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공사를 했는데 저놈이 공사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얘는 공사업자고 건축업자고. 그러면 나한테 돈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네 건물 내가 지어준 거니까 소유권 이전 나한테 해줘. 그리고 공사금 주면 내가 등기 말소해줄게. 그런 경우라면 이 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사치하는 게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전부 저질인 권리에 대해서는 가등기 담보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리로 끝낸 거예요. 외우기 좋게. 뭐라고요? 미달이, 안되리, 소비대차, 아니리, 전부 저질 적용 안되리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비전형 담보로서 활용이 되다가 이것 때문에 규제가 심해졌다. 결국은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어떤 권리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저당권의 특별법입니다. 저당권의 특별법. 일반법인 민법에서는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고 비전형 담보의 형태로서 이런 게 출현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규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61페이지에 가등기 담보의 의의 그래서 양가라 1번 가등기 담보의 개념. 가등기 담보란 가등기의 형식을 갖춘 담보 형태를 말한다. 즉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대신 물건으로 갚는다, 대물 변제, 미리 하는 계약,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 등을 하고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돈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미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는 담보 방법이다. 권리취득의 보존 방법으로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라 부르고 있다. 가등기 담보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형식을 취하는 담보 방법이라는 점에서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곧바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양도담보와 구별된다. 개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쭉 넘어가시냐면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법학은요, 개념법학이라고 합니다. 개념법학. 개념법학은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개념. 어떤 건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577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죠? 577페이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578페이지에 그림 하나 나와 있죠. 그림 펴시고 자, 칠판 보셔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땅이고요. 땅이고 두 필지예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뭐예요?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아파트가 한 동이 있잖아요. 그죠? 한 동이 있다.
이 한 동의 건물을 우리는 통으로 얘기해서 집합 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901호라고 치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갑이라는 자가 소유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또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구분 건물. 자, 봐요. 법적으로는 이 법이 없다면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한 동 자체가 한 개예요. 그죠? 근데 그 한 개가 전체가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갑이라는 사람이 901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요 901호라는 거, 이거는 요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요 한 칸. 요거를 혼자 전적으로 소유한다. 그거예요. 그럼 901호는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전적으로 소유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전유 부분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래서 소유자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901호에 대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901호라는 건 뭐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동의 건물의 구분된 부분, 901호만을 소유한다. 그럼 구분 건물이고 801호도 구분 건물, 701호도 구분 건물이죠? 다 구분 건물들이 쌓이니까 뭐가 돼요? 집합 건물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구별해 보셔요. 구분 건물이 큰 거예요? 집합 건물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 가다 보니까 현대아파트 101동이 서 있어요. 그거는 무슨 건물? 집합 건물. 그 101동 앞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901호 들어갔으면 그 부분은 901호는 무슨 건물? 네?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을 쪼개면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을 합치면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혼자서 소유하는 부분, 전유 부분. 집합 건물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일동의 건물. 이해되셨습니까? 두 개 구별되지요? 자, 지금 뭘 노란색으로 그린 거예요? 외벽이에요, 외벽. 이거는 혼자 소유하는 부분이 아니죠? 외벽은 누구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부분이라고 합니까?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공용 부분.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관리사무실 같은 거예요. 관리사무실도 공용 부분, 또는 놀이터, 놀이시설 있잖아요. 그것도 공용 부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땅이 있죠. 하나는 법정대지고 하나는 규약대지라고 해요. 자, 법정대지는 뭐냐면 집합 건물이 있으려면, 여러분 건물이 있으려면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땅 없는 건물 없어요. 건물이 있으려면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집합 건물이 있으려면 그 집합 건물 바닥이 존재해야 되죠. 그걸 무슨 대지? 법정대지라고 해요. 법정대지. 자, 그런데 법정대지만 가지고 아파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필요한 주차장 시설도 있어야 되죠. 애들 놀이터도 있어야 되죠. 심지어 요즘에 피트니스 센터나 뭐 커피숍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으려면 다른 땅도 필요하죠. 그래서 추가로 이 건물이 없는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1번지, 여기 2번지라고 하면 2번지 상에는 집합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합 건물은 없지만 여기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 그래서 이 대지를 추가로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대지라고 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 자, 다시 보면 전유 부분 내지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구분 소유권이라고 해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 뭘까요? 객체가 되는 건 뭐예요? 구분 건물이에요. 자, 다시 우리가 항상 얘기했을 때 뭐뭐을에 해당하는 뭐예요? 목적어를 우리 국문법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을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객체라고 한다. 결국은 구분 소유권은 무슨 뜻이에요?
구분 건물을 소유하는 권리.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되죠? 구분 소유권자 또는 구분 소유자.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구분 건물은 아무 때나 구분 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 구분 건물이 필요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구조상, 이용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분 건물 등기가 돼요. 그럼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독립된 벽이 존재하고 다른 곳하고 그 다음에 독립된 출입문이 따로 나 있어야만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라는 단어는 많이 씁니다, 법에서. 독립된 출입문도 있고 독립된 벽체도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여기 앞에 하얀 건물 있잖아요. 여기 앞에 하얀 건물. 예? 텅텅 비어 있잖아요. 뭐죠? 영화관이 있고 CGV 있고 그 건물이 애초에 분양됐을 때 저기 미분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망했거든요. 저거 지금 20년 됐나 그래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걸 분양할 때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덮어놓고 그냥 한 층을 선만 그어가지고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때린 거예요. 그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사고 D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만큼 사고 E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입점이 안 됐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경매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X라는 사람이 샀어요. 또 경매로 넘어가요. 또 Y라는 사람이 사요. 또 경매로 넘어가요. Z라는 사람이 사요. 문제는 얘가 요만큼을 샀는데 이게 얘 걸로 등기가 안 돼요. 왜? 벽체도 없고 독립된 출입문도 없죠. 이 사람 분양받을 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구분소유권이. 구분소유권을 인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분 등기가 되는데 등기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년째 저렇게 있는 거예요.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세를 주고 싶어도.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측량 다시 해가지고 벽체 세우고 다 문 따로 만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하냐고. 누가 돈 들여가지고. 미쳤다고. 쟤만 그래요? 여기 있는 CGV 건물, CGV도 망했죠. 저것도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 구분 건물로 등기한다면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없이 등기했잖아요? 그럼 그 등기 다 무효예요, 무효.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런 벽체나 문도 없다. 독립된 공간 자체가 없다. 그럼 그거 다 등기해도 무효예요. 등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 특히 상가 분양할 때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은 말 그대로 구주민들이, 구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벽체 같은 거 또는 관리실 같은 거 또는 천장도 공통 사용이죠. 또 뭐도 있어요. 그 동에 엘리베이터 또 지하주차장 다 공용 부분이에요. 근데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정한 부분이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얘를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보시면 다 알아요. 천장, 외벽, 복도, 계단 다 공용이잖아요. 그건 안 봐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나온 부분이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근데 규약상의 공용 부분은 관리실, 노인정 같이 따로 전유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들이 규약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건 사실상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분양하는 회사가 이미 공용 부분으로 허가를 받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얘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규약상의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전부 공용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공용 부분이 있어요. 공용 부분도 구조상으로 공용 부분이 되는 경우 또는 구조는 구분 건물처럼 단독으로 등기가 될 수 있지만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이거는 부분 소유자 전체가 같이 사용하는 공용 부분은 전부 공용 부분, 부분 소유자 일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예컨대 단지 내에 있는 단지 출입구, 기둥 같은 거, 벽체 있죠. 요즘엔 단지 출입구 아주 근사하게 하잖아요. 예? 그런 건 전체 구분 소유자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럼 전부 공용 부분이에요. 근데 이 동의 출입구 있잖아요. 그럼 이 동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죠. 그건 일부 공용 부분. 또 801호와 901호 사이에 벽 있죠. 즉 9층 바닥과 8층의 천장이에요. 그거는 두 구분 소유자들이 이용하는 일부 공용 부분. 또 801호와 802호 사이에 경계가 되는 벽이 있죠. 그것도 801호, 802호가 일부 구분 소유자들이 공용하는 일부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면 전부 공용 부분이고, 구분 소유자 일부만이 공유한다 그러면 일부 공용 부분이다. 오늘 댁에 가실 때 아파트 같은 거 보시면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아, 저 건물은 여기까지가 구분 건물이고 전체는 집합 건물이고, 구분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구분 소유자, 그 사람이 구분 건물의 객체로 할 수 있는 대상을 구분 건물의 객체, 요건은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구나. 저거는 일부 공용 부분, 저거는 전부 공용 부분이로구나.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나누는구나.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되잖아요. 아파트 보시면서. 에? 자, 그러면 공용 부분은 누구 거냐 그랬을 때 누구 거예요? 공용 부분은 누구 거?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공용 부분은. 전부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체가 소유하는 것이고, 일부 공용 부분은 일부 구분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분의 형태로. 그러면 이 지분이란 걸 사실상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사실상. 자, 내 거가 파손이 됐으면 내가 수리하면 돼요. 그죠? 근데 내 거가 아니라 공용 부분이 파손하면 수리는 누가 해야 돼요? 그 주인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체가 다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일부 구분 소유자들이 소유하는 일부 공용 부분은 일부 구분 소유자가 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공용 부분에서 예를 들어 공동 전기 사용할 수 있나요? 공동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쵸? 공동 전기 사용료 발생할 수 있고, 공동 엘리베이터, 공동 정화조 청소 등 경비도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충당을 하려면 전체 공용 부분 전기세가 이달에 5천만 원 나왔다. 근데 2만 가구가 2만 부분 소유자가 있다. 그럼 나눠가지고 쪼개서 주기란 말이에요. 그럼 뭘 기준으로? 지분 기준으로. 그래서 지분의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관리비 받아내려고. 관리는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대로 결정이 됩니다. 24평 사는 사람이 지분 1이라면 48평 사는 사람은 지분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도 2배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면적 비율로 지분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법정 대지는요,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법정대지라고 해요. 또 법정대지와 일체로 관리가 되는 대지를 뭐라 그래요? 규약대지 그래요. 그러니까 법정대지는 쉽게 말하면 집합 건물이 궁둥이로 깔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게 법정대지, 그것하고 함께 관리되는 대지를 규약대지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대지 이용권이 있어야 돼요. 그림 보시면 지금 요거 어떤 의미죠? 갑 소유하는 땅이에요. 갑이 소유하는 땅, 그죠?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갑 거예요. 그러면 건물도 갑 거, 토지도 갑 거죠? 그죠? 그러면 갑이라는 건물 소유자가 땅을 이용하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땅을 이용하는 권리가 없다면 그 건물은 철거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림상 갑이 토지를 이용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뭐가 있을까요? 건물 소유자 갑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어요? 네? 아니, 건물 소유자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이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있어야만 건물 철거 안 합니다. 그럼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권리? 그러니까 그 사용권이 뭐냐고요?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애시당초 갑 소유의 토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는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럼 건물도 갑의 거예요. 건물이 있으려면 땅의 이용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의 이용권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소유권이다. 쉽게 말하면 건물 소유자가 지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용하는 겁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봐요. 땅은 갑 겁니다. 건물은 을이에요. 건물 소유자 을은 갑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권리가 있어야 돼요? 취상권 또는 임차권. 그럼 다시 봐봐요. 자, 지금 건물이 4개로 쪼개졌어요. 구분 건물로 바뀐 거예요. 이건 아까 일반 건물이고 이제 구분 건물 4명의 소유로 된 거예요. 즉 집합 건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4칸 중에 1칸씩 구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구분 소유자들은 땅에 대한 권리도 쪼개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A, B, C, D로 건물이 소유자가 나눠졌으면, 구분 건물이 됐으면 땅에 대한 권리도 A, B, C, D가 같이 나눠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상. 다시 이 경우라면 건물이 4개로 나눠집니다. 그럼 구분 소유자 4명 발생했죠? 토지는 이 권리라면 이것도 4개로 나눠야 되겠죠. 이거를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지사용권이라고 한다. 자, 그럼 봐봐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분 소유자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거고, 대지사용권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라는 말은 구분 소유자가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죠? 자, 그러면 관리비를 납부하잖아요. 지상권이 대지권인 사람과 소유권이 대지권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이 부담할까요?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해보죠. 관리비는 누가 더 많이 내야 돼요? B가 많이 내야 되겠죠. 왜? 그렇죠. 남의 땅을 빌려 쓰니까 지료 낼 거 아니에요. 그게 관리비로 청구가 되겠죠. 분양가는 어떤 게 더 쌀까요? 분양가는? B가 더 저렴하죠. 왜? 이거는 자기가 땅값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땅 이용료만 주면 되니까. 이거는 땅값까지 줘야 되잖아요. 분양받을 때. 이해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내용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꾸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날이 옵니다. 거의 다 이해가 되는 날이 오는데
그게 언제쯤일까요? 내년 10월. 시험 볼 때쯤 되면 이제 이해는 다 끝나요. 이제 암기만 남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60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608페이지를 펴보셔요. 신탁행위론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실명법은 끝나요. 여기 봐봐요. 부동산 실명법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줄여가지고 실명법. 근데 정식 명칭은 아까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냥 집합건물법 이렇게 줄여서 많이 합니다. 주택임대차도 주임법, 상임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그냥 가담법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말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흔하게 얘기하면 실명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탁행위론을 좀 이해를 해보셔요. 그 신탁행위론이 바로 6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본 개념부터 한번 봐요. 여기 봐봐요. 갑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집을 주는 게 아니고 등기만 넘겨주는 거예요. 등기만. 실제 주인은 누군데요? 갑인데 등기를 떼보면 을이 있는 거예요. 을이. 네?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믿고 맡긴 사람이에요. 등기 명의를. 원래 지 명의로 해야 되는, 갑의 명의로 해야 되는데 을을 믿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증여하고 다른 겁니다. 증여는 주면 끝나는 건데 신탁은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주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럼 을을 뭐라 그래요? 받은 자. 맡길 탁이죠. 수는 받을 수. 신은 믿을 신. 믿고 맡기는 사람이 신탁자. 등기하는 사람을 수탁자. 맡기는 걸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부관계 이렇게 표현해요. 내부관계. 왜냐하면 지 둘만의 관계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은 얘네들이 명의신탁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이 관계는 대외적 관계다. 외부 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관계가 나눠지죠. 이해되셔요? 신탁행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대외적으로 봤을 때 외부 사람은 쟤네들이 명의신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자로 보입니까? 을이 소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행세를 합니까? 갑이 소유자 행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 관계와 외부 관계가 분열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의신탁하면 다 무효로 하겠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종중이나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어떤 경우?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은 이거는 유효해요. 종중은 어쩔 수 없이 이론상 원래 명의신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배우자 명의신탁은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남편이 아내 명의로 등기를 해놓고 아내가 남편 명의로 등기해놓고 배우자니까. 다만 이거는 탈법의 목적은 없어야 됩니다. 탈법의 목적이 없이 배우자끼리 명의신탁하는 거 봐주겠다는 겁니다.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종중 명의신탁, 원래 명의신탁이 종중 때문에 그래요. 종중이라는 거 무슨 뜻이죠? 종중이 뭐예요? 같은 종의 무리를 종중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씨, 무슨 파. 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를 종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친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법적으로 뭐라 그랬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그랬죠?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얘는 등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 중에 대표자가 그 종의 뭐죠? 종장이라고 해요. 그 종 중에 대표자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 법률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중 이름으로 등기 자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중산이 있는데 그거를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게 명의신탁의 시초예요. 또 배우자는 사실혼자는 제외시킵니다. 이 배우자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건 뭐만 돼요? 법률혼만 되는 거예요. 법률혼만. 법률혼과 사실혼은 무슨 차이죠? 얘는 혼인신고, 얘는 혼인신고. 그럼 사실혼이나 법률혼이나 어쨌든 일부 일처주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니까 다 유효한 겁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로서의 권리는 있어요. 다만 상속권만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한테 명의신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효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얘 범죄론 배우자도 사실혼 배우자도 일부 일처주예요. 이거 동거가 아니에요. 사실혼은 동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부로서 사는 거예요. 바람피는 게 아니고. 에? 근데 얘는 왜 명의신탁이 안 되고 얘는 왜 명의신탁이 되느냐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별이 쉬워요. 사실혼은 이별이 쉽다고요.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냥. 그죠? 돌아서면 끝인 거예요. 근데 법률로는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숙려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야, 우리 이혼 합의하자. 합의 이혼했어요. 그래도 무조건 3개월 지나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둘이 신청을 해야 돼요. 서류가 필요한데 얘는 서류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 악용하면 어떤 놈은 지역마다 지방마다 사실혼자 해가면서 다 명의신탁하고 다니겠네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해가지고 월화수목금 돌아다니면서 명의신탁하고.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내부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인 거예요. 둘만 있을 때에는. 근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다. 병의 입장에서는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했으니까 을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을이 소유자인 거예요. 근데 얘가 빠지고 요 둘 사이의 입장에서는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 명의로 등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둘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남편이 소유자, 신탁자가. 그런데 남편과 아내 외에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로 보인다? 등기상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만일 제3자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잖아요. 그럼 얘는 그걸 모르든지 알든지 상관없이 불문하고 명의신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것과 상관없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소유자로 보이니까 이건 적법한 처분인 거예요. 아니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병의 입장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 얘가 불법으로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자가 그 집에서 불법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럼 얘한테 나가라고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누구로 보이니까? 을로 보이니까 을이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나가라고. 갑은 못해요. 법적으로. 제3자가 관계가 되면 소유자는 누구니까? 을이니까. 근데 다만 둘 사이에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갑이 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누구고요? 갑. 외부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누구고요? 을.
그래서 관계에 따라서 소유권이 귀속되는 현상이 달라지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그래요. 자, 이거를 우리는 이 신탁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안주인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깥주인이라고 해요. 남편이고 아내란 말이에요. 아내. 아내하고 남편이 방 안에서 TV를 보면 리모컨은 누가 들고 있어요? 아내가 있어야지. 그죠? 아내가 보시는데 남편이 리모컨 돌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죽음이자 곧 굴몸이죠. 그죠? 그런데 손님이 왔어요. 그럼 리모컨은 누가 들고 다녀요? 남편이. 그죠? 이해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이다. 둘 사이에서는 신탁자 소유. 제3자 입장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기능한다. 따라서 만약에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얘한테 소유권을 행사해서 내쫓을 수 있는 사람, 그걸 우리는 반환청구라고 표현하는데 반환청구권자는 누구다? 수탁자 을이다. 아시겠죠? 이거 이외에 모든 명의신탁은 다 뭡니까?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무효라는 말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갑이 신탁자로서 아는 동생에게 을에게 수탁자를 해서 등기를 만들었다. 무효예요. 그냥 얘 소유인 거예요. 대외적으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없어요. 그냥 얘 거예요. 얘 거. 지들끼리 명의신탁 계약을 해서 등기를 넘겨주어도 그거 무효. 등기 이전에 효력이 없어요. 근데 요 두 개의 명의신탁은 등기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명의신탁해서 얘한테 등기를 넘겨줘도 돼요.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은. 근데 이놈이 만약에 나쁜 맘 먹고 팔아버렸다. 그것도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자가 처분을 할 때 이 제3자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명의신탁을 했던 말든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였냐면 옛날부터 자, 이 종중의 대표자 답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종장이.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종중의 장으로서 그 종파를 잘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끌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 지냈다. 조상 모시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그래서 이제 제사가 있다 그러면 전 종원들에게 알려가지고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그 중에 대장이 이제 종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하니 항상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연락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식인 갑다시라는 놈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땅이네. 등기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병에게 매매 계약을 해서 종종 재산을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못 한다? 해요, 못 해요? 예? 해요, 못 해요? 한다고요. 한다고요.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상속받은 거 아니에요? 사망해서 상속받았잖아요. 취득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누가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종원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소송하는 거예요. 그 찾아올 수 있느냐? 못 찾죠. 못 찾아와요. 이게 민법에서 가장 문제가 컸다, 과거부터. 근데 지금도 저렇게
그래서 등기법은요, 종중재산은 종중재산으로서 이 종중을 등기하도록 해놨는데도 아직도 그 법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더 웃기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 땅이 있잖아요. 땅이 예?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보상금이 나오는 게 수백억, 수천억이에요. 그럼 이거는 중원권이야, 제3자권이야? 그쵸. 근데 잠이 와요, 이 사람들? 우리 조상을 내가 모셔서 조상 덕에 이게 개발돼서 예를 들어 500억에 이게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500억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눠 갖든 뭐를 하든 할 수 있는 건데 넘어갔다. 미치고 팔짝 노르시죠. 그죠?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실명법까지 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